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다른 곳에 여행을 와가지고 지금 무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화면 상태가 좀 이전과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주거급여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이게 아주 뒤늦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피드백을 보니까 너무 이 주거급여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고 근데 관심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저희가 빨리 후속 영상을 좀 찍어서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주거급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고 여러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다 대답을 드릴 거니까 상세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공파님. 네. 지금 주거급여 대상자의 3분의 1만 신청을 해서 받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3분의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길래 안 받고 계시는 걸까요?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잘 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급여가 뭔지 자체를 모르신 분들이 네. 많고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걸 또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도 알고 본인이 대상자인데 나는 받기 싫다. 왜 자존심 때문에요? 네. 아, 나 말고 진짜. 다른 사람 줘라. 진짜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거급여를 받아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자존심 상하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다 전화 와가지고 알아서 좀 몰래 놓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행정적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분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따집니다. 저희도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그런 고집은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존심 상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라의 어떤 복지 정책으로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이 재밌고 좋지 않나? 근데 그게 창피하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귀찮아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 댓글들도 마찬가지예요. 태반은 저는 그냥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올린 목적이 그거잖아요. 네. 해당되시는 분들 아니면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그냥 가서 신청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동사무소 직원이 모르면 그것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건 또 말도 안 되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동사무소에 주거급여를 담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을 찾아가시면 되는 그렇죠. 거지. 그분 아닌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셔서 어떤 사람이 주거급여를 담당하는지 그분을 찾아왔다 이렇게 하고 가셔서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을 할 건데 안 되면 어느 부분에서 안 되는지 그걸 알아보셔야죠. 그렇죠. 그냥 물어보시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로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직접 가서 신청해야 행정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책임 있게 행정 프로세스가 진행돼야지 그 다음 내가 왜 안 되는지 나오잖아요. 댓글 중에서 어떤 분은 2,000 얼마 때문에 안 됐어요. 댓글 2,600원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화나서 쓰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오바가 되면 100원이 오바가 돼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화내지 마시고 다음 연도에 재산을 좀 정리하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소득을 조금 2,600원 적여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딱 그걸 보고 배우셔야지 거기 화낼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불법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게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해요. 네. 공부님 제가 이제 댓글에 달린 질문들을 네.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볼게요. 네. 공부님이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자녀 집에서 사는데 되냐? 네. 그리고 두 번째, 손녀 집에 월세 보조하고 내가 산다. 근데 내가 되냐? 세 번째, 부모님과 사는데 아빠 명의의 차와 집이 있다. 그러면 되냐? 나는 집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없는데 아들이 있다. 네. 그런데 되냐? 근데 아들이 또 부자라도 된다던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주거급여를 타고 있었는데 아들이 직장을 들어가니까 주거급여가 끝났다. 네. 끊어버렸다. 이거 왜 그러냐? 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다 네.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세대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많이들 부족하십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정부에서는 한 세대로 봐주거든요. 독립해서 따로 사는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 이런 경우는 나와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한 세대당 해당하는 자격을 보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나는 자격이 다 되는데 내가 주민등록지를 내 아들하고 같이 하고 네. 있어요. 그럼 내 아들까지 같이 그 자격 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사위랑 같이 산다, 딸네 집에 산다, 손녀딸이랑 산다, 손자랑 산다. 그런데 그 세대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으면은 손녀든, 그 다음 사위든 딸이든, 손자든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세대 구성원들의 전체의 소득과 재산 다 따져보고요. 그렇죠. 주택 여부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거급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전부 공통입니다.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되지만 돈이 있는 자녀나 소득이 있는 자녀, 재산이 있는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합쳐서 보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직장 다니는 자녀와. 네. 네. 주거급여를 받으시다가 자녀가 소득이 생기니까 그 기준을 오버되니까 당연히 끊기죠, 그것은. 그렇죠. 자녀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다 됐었어요. 근데 아들이 차를 샀어. 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자산이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세대니까 같이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 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거잖아요. 그 이해를 좀 먼저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니어 공공주택에서 많이 올려드리는 고령자 복지주택 그리고 국민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도 전부 기준점이 세대 구성원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의 전부가 무주택이시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전체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을 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과 함께 돼 있을 경우에는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높아지는 거죠. 자녀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못 벌어도 나가서 알바만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받아도 한 180만 원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네. 어떤 분이 하신 질문인데요. 저는 복지를 반대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건 본인의 철학이고 정치적인 소신이기 때문에 반대하셔도 되고요. 반대 운동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법은 지키셔야죠. 주거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기준에 맞은 분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도 기준에 맞으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민주사회잖아요. 민주사회에서는 법을 지켜야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몇 살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하루에 한 두세 건씩 올라오는 질문인데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몇 살부터 준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독 세대 주고 소득과 자산이 그 기준에 맞으면 그 이해하죠. 그러면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성년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성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양 의무자 폐지가 아니라 완화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떤 분이 동사무소에 전화해 봤더니 폐지된 게 아니라 완화된 거다. 근데 아마 이 주거급여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 기초생활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셨다고 저는 느껴져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해주고 있고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를 안 보게 돼 있고 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화하지 마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주민센터에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신청하시면 되잖아요. 네. 신청해서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나요? 해서 확인해 봐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안 되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음에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네,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계속합니다. 차량이 있으면 안 된다던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량 때문에 안 되는 법은 없고요.
차량의 가격이 어느 정도 돼서 자산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거든요.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은 내 집이 있는지 여부, 내 소득과 자산 여부를 손금 보듯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 계산해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차를 샀는데 그게 예전에 없던 것이 자산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분은 경계선상에서 있다가 자산이 느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꼭 차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네, 저희 엄마는 15만 원 받는데 지역마다 지원액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금액은 각 지역별로 최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네. 최대 그만큼 서울의 경우에 한 3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개인에 따라서 1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월세를 10만 원 월세를 사는데 20만 원을 드릴 수 없잖아요. 주거급여는 내 월세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월세를 안 내는데 왜 보조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을 좀 낮게 하고 최대한 월세를 높여서 하시라는 이야기도 드렸던 것이, 그 월세를 보조해 드린다는 점. 네.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의 범위 아주 적으신 분들은 당연히 다 최대로 나오겠지만, 그 금액이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거는, 저는 주거급여가 나오는데 LH에서 다 뺏어갑니다. 당연하죠. 그 LH 월세를 내시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그게 당연하신 거예요. 예, 그러게 하려고 주거급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건데 LH에서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네. 월세를, 내가 내는 월세를 보조해 주는 거죠. 거죠. 요양원 들어가면 해당 사항이 전혀 없나요? 이것도 좀 그런데요. 요양원에 월세를 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계속 친구 집에 거주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친구 집은 상관없습니다. 친구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거든요. 친구 집에 사는데 내가 친구 집에 월세를 낸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은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죠. 계약서에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내가 친구 집에 사는데 그냥 얼마 낸다,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계약서로만 증명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네. 계약서를 들고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네. 집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죠? 집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집이 있으신 분과 집이 없으신 분. 집이 없으신 분들은 월세를 보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집의 수선비를 보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집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가다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뭐 네. 이런 식으로 수선비가 나오죠. 네, 어떤 때는 대수선이라고 해서 좀 크게 수선해야 될 때는 약간 많이 지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되고, 그것도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들어오는 소득도 별로 없고 내 집이 있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서 나는 주거급여 대상자인데 내가 집이 있어서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그냥 동사무소, 읍면동 사무소 네. 가셔서 그냥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그거 안 되면 당당하게 떨어지시면 되잖아요. 네. 이 주거급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제 복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를 네. 이제 잘 모르시는데 요약을 좀 해주세요. 예, 소득 인정액은 우리가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죠.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소득이 있죠. 소득도 공제를 하고 최소 필요한 그런 경비들은 빼고, 뺀 다음에 합쳐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집니다. 재산을 환산하는 금액과 또 소득을 또 환산한 금액을 합쳐가지고 일정 금액 이하로 적다. 그러면은 아주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주거급여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7% 정도, 표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게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9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표로 남겨드릴 테니까 2인 가구, 3인 가구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딱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기준에 해야지 객관적이고 공정하죠.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주거급여 최대 금액이 네.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월세가 좀 비싸잖아요. 최대 한 33만 원 정도 되고,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이런데, 그 다음은 기타 시골 지역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최대 금액,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최대 금액이 좀 낮습니다. 네. 그 금액은 최대 금액이고 개인마다 다 다르고요. 내가 내는 월세 그것도 또 감안하셔야 되고 나의 이제 소득 인증액 이런 네. 것들도 감안해서 다 달라집니다. 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셔도 되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젊은 사람들 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복잡해요. 그 서류들을 다 또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다시 올려서 보내고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불편해서 만약에 제가 신청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무조건 읍면동 사무소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동 사무소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실 때 내가 그냥 빈손으로 가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되고 네. 그 다음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임대로 사시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들고 가시면 나머지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분증 가지고 다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거급여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잘 생각하셔서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꼭 받으실 분들이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해주세요. 공유도 감사합니다. 네.